무소불위의 정부는 여러분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제를 망치는 정부입니다. 정부가 해야 될 거는 딱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발 정부 보고 뭘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국민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드뷰TV의 김승욱입니다. 이번 특집호는 경제 영역에 있어서 국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될까, 이 주제로 잡았습니다. 최근에 현 정부는 국가 개인을 책임져 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야당의 한 대통령 후보가 국가가 개인을 책임지는 건 온당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회에서 좀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가 과연 국가 또는 정부가 우리 개인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져줄 수 있는가, 이걸 주제로 삼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경제 영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모신 분은 최광 외국어대학교 명예교수님이십니다. 최광 교수님은 보건복지부 장관도 역임하시고 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하셨습니다. 또 공부도 아주 다양하게 하셔서요. 학부는 서울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시고 또 석사는 위스콘신 대학에서 공공정책학을 했습니다. 또 박사는 메릴랜드 대학에서 경제학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영학, 또 공공정책학, 경제학, 다양한 학문 분야를 공부하셨고요. 특히 학회 활동으로는 재정학회장과 조세학회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부 재정정책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재정과 조세, 이 양쪽을 다 학회장을 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또 행정에도 많은 기여를 하셨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처장도 하시고 또 조세연구원의 원장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학문적 경험과 또 행정 경험을 가진 최광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합니다. 이사장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시작하기 전에 그동안 우리 김 교수님께서 월드뷰를 가지고 혼자서 참으로 고생을 하고 계신 점을 제가 익히 알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독자들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한국 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제 최광 교수님의 학문적인 그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경제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경제 발전 이런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사과정에서 미국에서 그 마지막 한 두세 과목 전에 배운 책이 맨슈어 올슨의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국가의 흥망성쇠라는 책이었습니다. 아주 재미있게 봤어요. 그러셨어요? 예, 그 이익 집단이 많을수록 경제 발전에 져야 된다. 져야 된다,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이런 주장이었는데, 그 근거가 되는 게 로직 오브 컬렉티브 액션, 그 책인데, 그 책 다 이제 교수님이 번역을 하셨더군요. 예.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이제 그 공부를 하고 한국에 와 보니까 이제 교수님이 그 책을 다 번역하셔서 아주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가의 흥망성쇠, 그리고 로직 오브 컬렉티브 액션, 집단행동이론,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맨슈어 올슨 교수를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제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를 해 주셨지만은 제가 학위 논문 이상, 선생님 이상으로 제 인생에 크게 도움을 주신 분입니다. 박사학위 논문이 로직 오브 컬렉티브 액션, 그게 집단 행동의 논리라는 책입니다. 이게 1965년도에 나왔습니다. 이 책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는 이익 집단에 관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에서는 유권자가 정치 활동에 참여하고 관료도 있고 또 정치가도 있고 또 그 세 번째 집단이 이익 집단인데, 이익 집단은 통상적으로 정치학자들에 의해서 이제 분석이 됐는데, 또 사회학자로 또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올슨이 이제 완전히 경제 논리로서 이익 집단의 형성, 그리고 이익 집단이 이제
우리 이 국가 경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새로운 지평을 여는 이론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학위 논문이 시작이 됐고, 예. 그 다음에 이제 1982년에 나온 책이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국가의 흥망성쇠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이제 다루는 문제는 사실 경제학이 뭐니 해도 이제 경제학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하면은 경제 성장입니다. 아담 스미스도 이제 국부론이라는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국부의 원천과 본질에 관한 책을 쓰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기본적으로는 이 경제 성장 번창을 다룬 책이었습니다. 근데 아담 스미스 이래로 이제 질문이 왜 우리가 전 세계 206개의 나라가 있는데 어떤 나라는 빨리 성장을 하고 어떤 나라는 이제 성장이 낮고 또 같은 나라라도 어떤 시대는 성장이 빠르고 어떤 시대는 성장이 낮단 말이에요. 근데 이 중요한 문제를 전통적으로 자본이니 노동이니 기술 개발이니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올son 교수가 당신이 하버드 대학에서 학위 논문으로 쓴 이제 이 집단 행동 논리를 경제 성장에 적용을 해서 우리 아까 우리 김 교수님이 이제 대학원 시절에 배운 거는 아마 모르긴 해도 이럴 겁니다. 이제 20세기에 이제 경제사를 공부하는데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영국과 미국이 이제 경제 성장의 바닥에 끼고 이제 독일과 패전국인 독일과 이제 일본이 경제성. 근데 영국과 미국이 한 2차 대전 이후에 한 2, 30년간을 2% 성장을 하는데 반해서 일본과 독일은 이제 그 5%, 10%로 성장했습니다. 우리가 말한 라인강의 기적이라는 것이 전후 20년 동안에 독일이 6.2% 성장한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우리가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적이 있는 나라하고 이렇게 바닥에 기는 나라의 그 원인이 뭘까? 그래서 전통적인 경제학은 자본 축적이 어떻네, 그것도 요인이 된다. 그러나 본질적인 거는 이익 집단이 작용한 거다. 근데 이익 집단이 이제 기본적으로는 민주주의에서는 이익 집단을 권장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렇게 생성된 이 이익 집단이 이제 각종 이 효율 저하 정책 또 본인들의 이익만 챙기는 정책에 의해서 그게 생산자 단체든 이 소비자 단체든 아니면 근로자 단체든 그것들이 이제 작용을 해서 경제의 성장을 떨어뜨린다. 그런데 이제 영국과 미국은 오랜 전통 속에서 이 집단이 축적이 되고 왕성하게 돼서 경제 성장을 제어했고, 독일과 일본은 성장이 이 집단이 있었지만은 이제 그 전쟁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이 집단이 파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에 패하는 바람에 이익 집단이 이제 파괴가 됐고, 그래서 독일과 일본은 고도 성장을 했고, 승전국들은 이익 집단이 유지가 됐으니까 이익 집단이 오히려 정부의 경제 발전에 저해 요소로 작용을 해서 성장률이 둔화됐다. 이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사실 이 책을 저희가 배울 때 세계에서 10대 인용 빈도가 높은 책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대단한 책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이론을 이제 한국에다 적용한다면 조선시대에 있었던 이익 집단이 조선이 이제 일제 패망하면서 이익 집단이 다 파괴됐고, 또 일제 40년간 형성됐던 친일적인 이익 집단이 일본의 패망과 함께 파괴되고, 이렇게 몇 차례 큰 사회적 변혁을 거치면서 한국의 이익 집단이 깨지는 바람에 한국도 역시 60년대 이후에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올슨의 이론을 한국에도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한국 경제 발전, 한강의 기적과 올슨의 이론을 좀 적용시켜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미국과 영국을 한쪽으로 놓고 독일과 일본 한쪽으로 놓고 그건 소위 나라 간의 비교였는데, 아까 제가 그랬는데 한 나라 안에서도 이제 어떤 시점에 경제 성장이 높아졌다가 떨어지는데, 근데 결국은 우리나라의 경우도 이제 김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의 이 집단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속칭 이야기는 87년 체제. 예. 이제 80년대 민주화 전과 후를 했을 때 민주화 전까지는 이 집단이 있어도 뭐 국가가 그렇게 억압을 안 하는데 불구하고 별로 힘이 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인 민주화가 된 이후에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이 노동조합을 포함해서 이제 집단이 가지수가 엄청 늘어나고 또 개별 이익 집단이 힘이 엄청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속칭 이제 이 고도 성장 시기라면 뭐 경제 성장이 7%, 10%된 이 시절이 이제 87년 체제 이전에 있었고,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이 집단이 발흥을 해서 결국 오늘날은 이제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우리 성장이 2.9%였어요. 예. 문재인 들어와서 제가 보기에는 한 1.5% 평균적 4년 평균이 그렇게 될 텐데, 바로 이제 올손이 예언한 그대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가 여러 좌파 정책이 있고 앞으로 이익 집단에 대해서 새로운 경기 규칙을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다른 요인 아무리 잘해도 대한민국은 이제 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할 거고, 경제를 넘어서 정치도 아마 우리가 예상을 못하는 그런 국면으로 진입을 하지 않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사실 그 주류 경제학에서는 경제 또는 시장에 미치는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로 시장이 실패하면 정부가 개입한다. 요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 정치와 국가라는 것은 경제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또 자본주의 시장 경제와 정부라는 책도 쓰셨어요. 그래서 이 경제가 발전하고 사회가 부강해지기 위해서 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익 집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정치나 정부가 이익 집단에 휘둘려서 어떤 특정 이익 집단의 이익에 포로가 돼버리면, 포획되면, 그러면 나라의 발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박정희 정부가 경제 발전을 어떻게 성공시켰는가,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여쭙고 싶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한국 경제 발전 그러면 정부 주도적 성장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정희 정부 때는 이 한국의 이익 집단이 그렇게 크게 정부에 영향을 못 미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박정희 정부가 경제 발전에 성공하게 만든 이유는 뭐였을까? 여기에 대해서 올슨의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경제 정책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정부 주도 성장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정부 주도 발전. 근데 그거를 이제 예를 들기를 정부가 경제 개혁을 5개년 계획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도 이제 공부를 좀 제대로 하기 전까지는 그 속설이 맞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요즘 제가 많이 이렇게 자료를 살펴보니까 박정희 시대의 경제 정책을 우리가 정부 주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90년대 이제 월드뱅크에서 매년 월드 이코노미 리포트라는 걸 합니다. 네 마리의 용 이야기를 가지고 전체 이제 그의 특집을 다루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은 시장 주도 성장 이렇게 나옵니다. 예.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맞은 이유가 정부가 이런 수출을 지원을 했는데, 수출 지원을 받아서 물건을 가발이든 뭐든 이 큰 제품이든 이 가전 제품이든 만드는 거는 기업이 한 거거든요. 정부가 물건을 만들고 정부 공기업이 수출하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정부는 인센티브를 줬다. 인센티브를 주는 걸 가지고 지금 모든 나라가 인센티브 주거든요. 그 나라들 보고 당신네들이 정부 주도 뭐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제 나라의 전체적인 이 경제 운영도 박정희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셨지만은 뭐 여러분이나 다 잘 아시는 새마을 운동을 놓고 보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마을이 그때 3만 2천 개 있었는데 첫 해는 시멘트를 똑같이 시멘트나 재질을 똑같이 나눠줬는데 두 번째 해부터는 딱 반에만 줬어요. 예. 성과가 좋은데 성과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보상을 한다. 이게 시장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성과에 대한 보상이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에 수출 진흥을 한 거나 새마을 한 거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 머리는 시장을 어떻게 하면 잘 활용을 하느냐. 또 이제 기업가들한테 뭐 정주영 씨 회장 불러가지고 당신은 뭐 자동차 하세요. 뭐 또 누구 불러가지고 당신은 조선하세요. 누구는 뭐 불러가지고 뭐 정유업 하세요. 이런 게 할 때도 중요한 거가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그거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기업인을 당신이 찾아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이익 집단과 정부의 역할 또 경제 발전 이런 거를 주제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기업가 측의 이익 집단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재계 또는 전경련 뭐 경청 뭐 이런 데를 자동차 협회 뭐 예. 이런 거. 네, 그리고 또 노동자 쪽으로 하면 노조를 이제 들 수가 있겠죠. 근데 박정희 정부 당시에는 이제 이 어떻게 보면 이익 집단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기보다 오히려 정부가 주도적으로 그 기업들한테 이제 뭘 요구를 많이 했던 것 같고, 기업 활동을 잘하게 지원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사실 일각에서는 그런데 한국이 이제 재벌 체제다 이렇게 재벌 중심적으로 발전했고 이 정경유착이 심했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이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권은 뭐 뇌물을 받고 편의를 봐주고 반대로 이제 기업 측은 뇌물을 갖다 바치고 어떤 이득을 얻고 이런 쌍방간에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있을 때 정경유착인데 사실 박정희 정부 당시에는 워낙 그 정치 권력이 강했기 때문에 기업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기업에다가 뭐 뇌물을 받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김정년 실장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날 그 많은 비판을 하는 정경유착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전혀 그 근거 없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저는 이 대한민국을 표상하는 이 말로서 대한민국이 뭐 정경유착의 국가다. 그리고 아니면 또 대한민국은 재벌공화국이다 하는 이 말 자체를 저는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이 정경유착이 뭐 전는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건 인간 세상이니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정경유착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우리 국민이 크게 피해를 입는다든가 안 그러면 사회에 어떤 문제를 야기한거나 이런 거는 없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말을 하자면은 아까 제가 이제 정경유착 출발은 사실은 이제 일제시대 기속재산의 그 불화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그 많은 이제 지금 오늘날 보면 이제 재벌의 1세들한테 당신이 그 어떤 큰 이 공장들을 배분을 했죠. 그러나 배분하는 과정에서 돈 받고 배분한 일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이 재벌공화국이란 이 말도 저는 아까 동의를 안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나라에 지금 재벌이 이제 3대째 이제 스웨덴의 발렌베리 그룹이 있습니다. 제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할 때 발렌베리 그룹의 회장님을 찾아가서 한 1시간 정도 차도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발렌베리 그룹은 스웨덴에 있는 기업인데 지금 현 회장이 이제 5대째입니다. 네. 160년에 넘은 역사를 가지고 오랜 우리는 이제 잘해봤자 70년이고 네. 이제 160년이 넘었는데 그런 이제 말하면 재벌 그룹인데 전체 GDP 생산의 30%를 이 발렌베리 그룹이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 한 40%가 넘는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삼성 그게 전혀 못 따라가 10% 정도입니까?
우리도 꼭 GDP 10%는 넘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예. 그래서 5대에 걸쳐서 그 스웨덴 또 경제는 더더구나 또 조금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데에 대해서도 물론 그 발렌버리 그룹이 또 나름대로 잘 처신을 하지만은 우리같이 이런 재벌 공화국 있는 이야기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누가 좋은 질로 싸게 생산하는 것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그 제품을 대기업이 생산하냐 소기업이 생산하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 가전제품, IT 제품을 보면은 뭐 독점은 거의 없고 이제 서너 개 이제 이 큰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싸고 가장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첫째 우리 소비자들이 그렇게 혜택을 많이 보고 다 싼 값에 해서 다 우리 집에 다 있고 다른 나라도 다 지금 수출해서 이런 거를 놓고 그러면 동네 구멍가게 해가지고 작은 기업이 뭐 이 냉장고 만들어 수출하고 휴대폰 만들어 수출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핵심이 그렇습니다. 가장 누가 하느냐는 그거는 우리 소비자는 어떠십니까? 물건을 보고 가는 거 아닙니까? 정주영을 보고 자동차를 사는 게 아니고 이재용을 보고 우리가 휴대폰을 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건을 보고 사는 겁니다. 그 물건 자체가 그 물건을 생산할 수 있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잘 만들 수 있는 그 크기에서 그 기업이 존속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보아하니까 다른 재벌 기업이 한다. 그래 대기업이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재벌 공화국이라서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 그 논리적으로 전혀 안 맞는 이야기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청렴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자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독재자랑 비유하려면 싱가포르의 리관유라든지 말레이시아의 마칠 수상 같이 청렴한 독재자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겠지요. 사실 이제 우리 한국이 사실 그동안 외채를 빌려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외채 망국론이 한때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로 기억하는데 한국이 청소년 축구가 4강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다. 근데 그때 1, 2, 3, 4등 한국이 4강에 갔는데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 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채 순위하고 청소년 축구 순위가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한국도 이제 외채 때문에 망한다. 그 나라들이 대표적으로 외채가 많은 나라들인데.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있었는데 또 한쪽에서는 우리나라는 외채를 많이 빌려오지만 뭐 다른 중남미 국가들처럼 빌려온 외채를 가지고 그 군부 쿠데타 일으킨 독재자들이 자기네들 농갈라 갖고 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부가가치를 생산하기 때문에 한국은 곧 외채를 다 갚고 재정이 건실해질 거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과연 이게 어떤 게 맞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역사가 증명을 했죠. 한국은 외채를 통해서 고도 성장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교수님께서 그 올슨 교수님이 이제 사후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나온 책 지배 권력과 경제 번영, 이 책을 또 번역을 하셨는데요. 이 책에 있는 것 같이 정말 이 지배 권력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고 진정으로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경제사를 전공해 보니까 역사적으로 과거의 왕조들이 국민들을, 백성들을 위해서라기보다 자기네들의 그 왕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가 전체적으로는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정책을 채택한 예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뭐 많은 게 아니라 거의 다 그랬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프랑스 대혁명도 일어난 거고, 그렇죠. 또 지금의 김정은 정권을 봐도 북한이 발전하려면 개혁 개방을 해야 된다는 걸 중국의 예를 들어봐서 알매도 불구하고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 나온 길에 그 지배 권력과 경제 번영 책도 갖고 나오셨는데요. 이 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한국의 경제 발전 과정에 참 청렴한 지도자들 덕분에 발전했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 지배 권력과 경제 번영은 이 올송 교수의 유작입니다. 원고를 99% 완성을 하고 이 연구실에서 심장마비로 65세에 별세를 하셔서 아마 2, 3년만 더 살았더라면 분명히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텐데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일찍 서거였습니다. 우선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천재에 가까울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조금 이야기가 옆으로 가지고 저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에 있게 된 거는 두 명의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이 두 분의 최고의 판단력, 최고의 지성에 의해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뭐 군인이 무슨 뭐 지성이 어디냐지만 그 당시에 일본 육사는요 식민지를 지배하기 때문에 동정대학보다도 더 전인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당대 같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나온 그런 분들을 기준에 봤을 때는 박정희 대통령이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알다시피 이승만 대통령도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우리 대통령들은 세계 최고는커녕 우리나라에서도 중간 정도도 못 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이건 여담인데 요점은 그 박정희 대통령을 두고 이제 우리 각 나라의 언론인들이 모인 협회가 세계 언론인 협회가 있을 겁니다.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그 전부터 또 상당히 오랜 기간 한 20년간 세계 언론인 협회 회장을 하신 분이 계세요. 20년 동안요? 예. 근데 그분이 이제 글을 어디에 쓴 걸 제가 읽었습니다. 자기는 박정희 대통령이 훌륭한 줄은 알았는데 이게 뭐 분명하지가 않으니까 돌아가신 다음에 부정이 나오느냐, 이제 스위스의 계좌가 발견됐느냐 안 됐느냐를 자기는 10년 동안 기다렸대요. 10년을 기다렸는데 첫는 거기에 대한 기사가 안 나오고 그 시점부터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은 20세기 전 세계를 통해서 최고의 지도자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 전도자가 되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걸 글을 쓴 걸 봤습니다. 자, 이 책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 이제 문자 그대로 이제 지배 권력은 이제 정치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경제 번영은 이제 경제인데요. 근데 결국 정치인이 어떻게 지배자가 어떻게 이제 어떤 태도로 임해야만 경제가 번창을 하든지 쇠퇴를 하든지 이제 그 가름길에 서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올son 교수가 두 가지 이 책에서 핵심적인 주장을 합니다. 하나는 이 사유재산권을 확실히 해둬라. 사유재산권을 확실히 해둬라. 그 다음에 지배자가 약탈을 하면 안 된다. 약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말하자면 공정한 경쟁 규칙을 만들고 그 경쟁 규칙을 정부나 그 지도자는 엄격하게 집행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제 서재에 이 박정희 대통령이 쓰신 휘어가 걸려 있습니다. 내 일생 민족을 위하여. 네. 그분이 참으로 아마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는 지금 뭐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온갖 잡탕이 들어있는데 그분은 진짜 자기 일생을 대한민국 민족의 중흥을 위해서 바치고 가신 분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그 청렴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니까 제가 생각이 납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 서거하고 나서 청와대 그 변기에서 박정희 대통령 직무실 그 화장실 변기 물통 안에서 벽돌이 나왔다는 사건이 아주 유명했죠. 우리 집에도 벽돌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그때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정말 그 한나라의 그 18년 동안 통치했던 그 통치자가 자기가 쓰는 화장실 변기에 물을 아끼려고 벽돌을 넣고 썼다는 게 한여름에 에어컨 없이 그러니까요. 런닝샷을 바람으로 예. 직무를 했다는 말이에요. 예, 그것도 그렇고요. 요즘 화장실에 물 아낀다고 소변할 때 대변할 때 누르는 버튼이 달라지는데 그때 이미
집무실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고 제가 감격을 했어요 그때.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보고 정말 저분은 청렴한 분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랑 연결해서 정말 그 한 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 지배 계층이 이제 지배 권력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아까 하셨는데요. 정말 국가의 역할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해야 될 부분이 있는가 하면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지 않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국가가 경제 영역에서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뭐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저희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들이 잘 모른다고 그러는데, 그 우리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특히, 아주 죄송하지만은, 경제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이 정부의 정확한 역할이 뭔지를 교과서를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예. 진짜 안 나와 있어요. 그러나 정부 말은 뭐 계속 나오는데 도대체 정부가 뭔지 그건 정치학자들이 설명할 거죠. 그럼 이 나라 전체 경제를 놓고 이 정부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뭐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나와 있는. 그 분명히 해야 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과서에 미안하지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선 이 이야기를 국민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모든 문제만 생기면 정부 보고 문제를 해결하라 그럽니까? 심지어 동네 문제가 생겨도 정부 많으냐 부르고. 그런데 말입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1년도 좋고, 아니면 10년도 좋고, 여러분 주위에서 정부가 있어가지고, 참으로 내가, 정부가 이래서 좋구나 하는 그런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매일 신문에 보는 거는 정부가 맨날 일 잘못하는 것만 신문에 나지 않습니까? 기자들이 지어내서 한 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있는 일을 보도록 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현실에 관찰하는 거는 정부가 문제 제공의 원인자, 문제 해결사이기보다는 문제의 원인을 제공한 그런 집단으로 우리가 다 매일 인수 들어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국민 여러분은 일만 생기면 정부가 그 일을 잘 못하는 집단 보고 모든 일을 다 하라 그러면 그럼 모든 일이 다 엉터리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와 관련해서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무소불위의 정부는 여러분의 자유를 제한하고 경제를 망치는 정부입니다. 정부가 해야 될 거는 딱 세 가지입니다. 뭐냐? 우리 국민이 평화롭게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위를 해줘야 돼요. 외침을 막아준다. 외침을 막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끼리 여러끼리 또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럼 국내 질서를, 법 질서와 여러 가지 체제를 이 사회자당을 지켜주는 걸 포함해서 이런 질서를 정확히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공공기관을 만들고 공공사업을 하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한다든가 이런 거는 개인이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학교 교육을 제대로 한다든가. 이 세 가지가 정부가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설명했지만 이 세 가지를 제가 한 게 아니고 240년 전에 국부론을 쓴 아담 스미스가 정부는 이 세 가지만 하면 된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게 지금 만고불변의 진리로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는 정부는 요술방망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무슨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돈을 가지고 있다면 그 돈은 국민이 가지고 있는 돈을 정부가 가져간 것뿐이지 정부 자체가 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제발 정부 보고 뭘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물론 이제 정부가 아까 제가 세 가지 한 것 외에 이제 신체상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분은 그거는 국가가 도와줘야 됩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을 하는데 그 돈의 대부분이 멀쩡한 사람한테로 지원하고요.
진짜로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이라든가 여러 이제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렇게 경제 생활을 못 하시는 분한테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은 우리가 지금 할당한 그 예산만 가지고도 전 세계 최고의 복지를 줄 수 있는데 그 복지를 전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채 물을 부르면 채 물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전부 다 새버리는 식으로. 아, 채요? 채. 예, 예. 우리가 무슨 저 곡식 나오던 채잖아요. 예. 거기다가 물을 부으면 다 빠져버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의 대부분이 그런 채에다가 물 부는 것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딱 막힌 데에 어떤 그릇에다가 그 원하는 집단에 딱 주고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됐는데 지금은 거의 지금 물에 물 붓는 식의 복지 정책이 진행이 되고 있어서 예.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